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암 예방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심혈관 지방 예방해주고 뇌신경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들기름은 그러면 미역국에 안 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파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대파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유독 미역국 끓일 때는 왜 대파가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랑 대파 둘 다 이 알기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기인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돼요. 이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거의 한 900mg 이상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대략 한 100g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많죠. 성인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약 600ml에서 700ml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미역국으로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대체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 정도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이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미역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인데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긴산은 우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어요. 어떤 추적 검사를 했냐? 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을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나 낮았어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도 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 미역은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줘서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산모의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감도 있고, 이렇게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몸의 영양소도 소모하지 않게 돼서 체중도 증가되는데, 이때는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대략 2.4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요오드도 과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갑상선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또 하나예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갑상선은 T3 호르몬, T4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증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이 미역 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미역 귀가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후코이단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도 원활하게 해줘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토마토가 이 채소의 왕으로 불리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이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만나 강력한 항암 작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인삼, 홍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연구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키고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랑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를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어느 정도 배출시켜줘서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 석회화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되는데, 이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 중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비타민 K2가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었는데, 비타민 K2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지금은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카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물을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은퇴 후에 혈압약 2가지를 복용 중이던 70대 남성 A씨는 점심에 김 파래국수를 즐겨 먹으면서 또 도시락김을 간식으로 하루에 약 10봉씩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혈중 TSH가 0.1로 떨어져서 갑상선 기능항진 진단을 받았고 담당 내과에서 김 섭취를 주 2, 3회로 줄이도록 하자 약 3개월 만에 이 TSH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또 반대로 혈색소가 약 10 정도로 빈혈이 있었던 60대 여성 B씨는 식사마다 김을 2장씩 약 8주간 곁들였더니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또 혈색소가 12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철분 자체가 동시에 작용한 덕분인데요. 이처럼 같은 김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또 질환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변화인지 혹은 또 불편한 변화인지 우리 몸의 신호를 확인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김을 평생 드시지 말고 포기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다음에 3가지 경우는 전문가 상담 없이 김을 너무 자주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첫 번째는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요. 조영제의 반응은 단순히 요오드 분자 단독 반응은 아니고 조영제의 구조물 때문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해조류의 섭취 후에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소금 제한이 약 4g 미만인 신부전 말기 환자인데요. 김 자체 나트륨은 높지 않아도 기름 또 소금 양념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염분을 추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닐 케톤요증 환자입니다. 김 단백질에 아미노산인 이 페닐알라닌이 많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량을 초과하게 되면 뇌신경 쪽에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 이렇게 드시면 뼈가 아주 튼튼해지고 막힌 혈관이 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K푸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의 숨은 영양과 또 위험성 그리고 60대 이상 어른들께 꼭 맞는 섭취 방법을 한번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이 왜 바다의 불로초인지 또 어떻게 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독이 될 수 있는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지실 겁니다. 그럼 먼저 김을 한눈에 파악해 볼 텐데요. 김은 크게 재래김과 돌김 또 파래김 3갈래로 나누는데요. 재래김은 육안으로 붉은기가 약간 돌고 향이 좀 순하며 돌김은 파래가 섞여서 진녹색을 띠고 바삭함이 강하며 파래김은 초록빛이 선명하면서 구웠을 때 풀향이
새향이 짙게 납니다. 세 종류 모두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은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향미가 있어서 입맛에 따라 골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돌김과 파래김은 바다 바닥 가까이서 자라기에 중금속 농축이 재래김보다 살짝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갑상선, 또 신장, 그리고 간이 약하신 분이라면 돌김, 파래김보다는 재래김 위주로 섭취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100g, 그러니까 약 마른 김 10장 남짓에는 단백질이 약 30g 정도 안팎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이는 소고기 안심 100g에 함유된 단백질보다 많고 또 소화 속도는 소고기보다 2배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도 속에 더부룩함 없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김의 단백질은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많아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서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김 한 장이 몸이 피곤할 때 숙취 해소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김에 함유된 칼슘은 우유의 약 4배, 그리고 철분은 시금치의 약 7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와 치아, 그리고 혈액의 합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김은 칼슘이 100g당 약 400mg 정도, 또 재래김은 100g당 약 300mg 정도 수준인데 한 끼에 3-4장 정도 섭취만으로도 칼슘 60mg 정도를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하는 어머님들은 하루 반찬으로 김을 좀 얹어 드시면 음식으로도 칼슘을 조금씩 채울 수 있어서 약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숫자로 보면 마른 김 100g에 약 110mg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에 그만큼을 다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만으로는 비타민C를 충분히 못 채우니까 귤이나 키위,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1 그리고 B2는 김 소량 섭취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수월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9는 어르신들의 뇌신경을 깨워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핵심인데요. 김과 계란 또 현미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 하루에 김 10장씩 먹어야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김 섭취에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 김에는 요오드와 알긴산 그리고 포피란 같은 해조류 특유의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크지만 또 과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1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상한선은 2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마른 김 한 장에 요오드가 25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으니 김을 하루에 약 5장 이상 드시면 단숨에 상한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몸의 피곤함이나 탈모 그리고 체중 증가가 올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과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면역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분비내과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10명 중에 3명은 김이나 미역, 다시마 섭취량을 줄였을 때 TSH 수치가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섭취량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강하신 분이면 하루에 약 3장 정도, 또 갑상선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하루에 1장 또는 주 약 3회 이내로 제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나 포피라는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중금속을 흡착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인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날에는 알약을 복용한 후 최소한 2시간 정도 뒤에 김을 드셔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심할 때는 알긴산과 이 포피란이 변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배변을 부드럽게 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금속 이슈인데요.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은 한번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반감기가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 양식장 근해가 만약에 산업시설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서 해역을 명시한 곳,
이ốt 그리고 납이 약 0.2mg 이하, 무기 비소는 0.5mg 이하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믿을 만한 업계 대기업 제품일수록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안심이 조금 더 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나는 하루에 김을 꼭 먹어야 밥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마늘이나 양파 또 브로콜리 같이 휘발성의 황화합물이 많은 식품을 함께 드셔서 이 중금속의 배출 통로를 자극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마늘종 무침, 또 양파, 풋고추, 장아찌, 브로콜리 데침을 곁들이고 김을 싸 먹으면 중금속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김과 상극인 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역국에 꼬막 무침 반찬인데요. 여기에다 김을 드시면 요오드, 철분, 또 인이 융합되는 폭탄이 될 수 있어서 갑상선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김에 명란젓 같은 젓갈류를 함께 드시면 과량의 나트륨 함량 때문에 고혈압과 또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김 구이를 하실 때는 기름을 잘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이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과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과 계란 그리고 마늘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B12와 콜린, 셀레늄, 알긴산의 영향으로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량이 높아지고 혈당을 낮춰서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과 들깨가루 된장국을 함께 드시면 칼슘,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과 아보카도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9과 우리 몸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그리고 포피란을 아주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어서 피부 보습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법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김 기본 구이인데요. 마른 팬을 약 중약불로 한 30초 정도 예열한 다음에 김을 올리고 앞면을 4초 정도, 또 뒤집어서 뒷면을 4초 정도만 살짝 쬐서 수분을 좀 날려준 뒤에 불을 끕니다. 만약에 팬 온도가 약 150도 이상 되면 비타민C 파괴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을 코팅하는데요. 팬에서 내려서 약간 식힌 김에다가 들기름을 붓으로 얇게 바르고 가는 소금을 약 30cm 위에서 눈 내리듯이 뿌려서 골고루 묻히면 짠맛이 균일하게 생깁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리놀렌산이 높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김치 김말이인데요. 묵은지 한 장을 물에 살짝 헹궈서 짠맛을 좀 덜고 여기에 김 위에다가 깔은 다음에 돌돌 말아서 팬에 뒤집어서 구워줍니다. 이 묵은지 안에 있는 유산균이 요오드의 흡수를 일부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 계란전입니다. 김 2장을 겹쳐서 4 곱하기 6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계란 2개, 다진 파, 다진 마늘에 소금 약간을 풀어서 김을 앞뒤로 적십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양면을 1분 정도씩만 부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조각당 단백질 약 4g, 칼슘 약 15mg 정도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리용 분말을 만드는 건데요. 색이 바랜 묵은 김은 마른 팬에서 다시 구운 뒤에 믹서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볶음이나 죽, 또 된장찌개에 한 티스푼씩 넣으면 아주 음식의 풍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밀도가 높은 수분 제거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습기를 먹은 김은 곰팡이가 보이지 않아도 히스타민의 농도가 높아서 두드러기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하 18도씨의 냉동실에서 최대 1년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단 꺼냈다가 다시 넣으면 결로 현상 때문에 수분이 생겨서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 약 48시간 내에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김은 공기에 닿으면 지질이 산패해서 특유의 과자 비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산패된 지질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김의 섭취량은 연령과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성인이 특별한 질환이 없을 때는 마른 김 3장, 도시락김 1봉 정도가 적당하고요. 65세 이상은 칼슘 보충이 더 필요하겠죠. 김을 하루에 약 4장까지 허용하되 나트륨은 약 150m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이시라면 주 3회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고 회당 1장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섭취하는 날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육수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 환자는 이내 칼륨과 제한을 위해서 의사분과 상의 후에 김은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세에서 8세 정도의 소아는 알레르기 혹은 중금속의 위험을 고려해서 한 반장 이내로 먹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김은 위생법상 수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생산, 가공 단계, 그리고 양식장 수질 검사, 자체 공정관리 인증제도, 중금속, 산패도, 미생물 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간해식품이나 무표시된 직거래품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통관해서 성적서가 첨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살펴보다 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밭에서 금방 따온 듯한 아주 싱싱한 양배추 한 통을 마트에서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농약이 깨끗이 빠질까? 또 속이 약한데 먹어도 괜찮을까? 며칠 두면 혹시 시들지 않을까? 같은 걱정이 먼저 떠오르신 적이 있었죠? 예부터 이 서양에서는 양배추를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러왔고 우리 선조들도 겨울 김장철 배추가 귀할 때마다 이 양배추로 물김치를 담가서 속이 편한 반찬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미국, 유럽의 병원에서는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처방할 정도로 과학적 효능이 아주 널리 인정받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아무렇게나 드시면 비타민과 항암 성분을 허비할 수 있거나 복부의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식탁까지 씻고 이 보관하고 먹는 전 과정을 차근히 짚어가면서 양배추의 숨은 가치를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만 하면 양배추가 약이 되는구나 하고 양배추 박사님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농약의 염려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중의 기사나 몇몇 영상에서는 이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 된 채소라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작물의 생육 과정을 자세히 보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 양배추는 씨를 뿌린 뒤에 40일 동안은 잎이 넓게 벌어지면서 해충의 피해가 많아서 살충제를 뿌리는 편인데요. 80에서 90일째부터는 잎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면서 결구라는 단단한 공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벌레가 침투하기가 좀 어렵고 또 농약을 쳐도 껍질에 2-3장까지만 닿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겉잎을 떼어버리고 안에 있는 속의 잎을 먹기 때문에 잔류 농약량이 자연히 줄어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시중에 유통 중인 양배추의 잔류 농약 검출률이 1% 미만, 그것도 기준치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겉잎을 2-3장 정도만 제거한 후 밑동에서 1cm 정도를 사선으로 잘라서 물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태로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으면 그 안에 있는 먼지나 흙, 잔류 농약이 물기를 따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식초는 위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U를 잘 녹여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씹을 때 물이 흐르는 그 식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씻었으니 이번에는 속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양배추 100g 대략 잎 3장 정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평균 40mg 정도인데요. 이 물질은 위 점막 세포의 성장 인자와 비슷한 구조여서 헬리코박터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억제해주고요. 또 상처난 점막을 빠르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서 1960년대에 임상시험했던 기록을 보면 하루 200ml 정도의 양배추즙을 약 2주 동안 마신 환자의 65%가 내시경 제거을 했을 때 궤양이 거의 아물었다고 합니다. 또 설포라판 함량은 100g당 25에서 30mg으로 브로콜리 새싹에만 살짝 밀릴 뿐 일반 채소 중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세포에 해독 효소를 켜서 노폐물을 빼내고 또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국내에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쥐에게 양배추 분말을 사료에 5% 정도를 넣어서 약 12주 동안 먹여봤더니 간과 대장 조직의 활성산소 수치가 대조군 대비
대비했을 때 약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칼륨도 바나나 못지않게 아주 풍부한데요. 100g당 220mg 정도 수준이라 짜게 먹어서 보통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은 같이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K도 같은 양에 7, 80μg 정도 들었으니까 하루 권장량의 70% 정도를 손쉽게 채워서 뼈의 소실을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불용성 또 수용성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변비와 설사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고요.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자, 그럼 귀중한 성분들을 최대한 지키려면 조리 온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U는 70도부터 그리고 설포라판은 140도 정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물에 잠길 정도로 삶거나 아주 높은 불에 볶으면 안 되고요. 수증기만 스치듯이 살짝 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냄비에 물 1컵 정도만 붓고 끓이시고요. 물이 끓어서 김이 나면 찐망이나 스테인리스 체에다가 양배추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뚜껑을 덮고 잎이 얇으면 한 1분 정도, 잎이 두꺼우면 약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꺼낸 다음 그대로 식히거나 찬물에 살짝 헹궈서 색을 고정하시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직은 살짝 부드러워져서 씹기 편하면서도 영양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이후에 채칼로 곱게 썰어서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된장국 마지막 단계에 30초 정도만 휘저어서 넣으면 아삭함이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씹는 힘이 약하신 분이라면 믹서기로 주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요. 당근, 사과, 레몬 한 조각을 넣은 CCA 주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믹서 대신에 착즙기를 쓰시면 불용성 섬유가 걸러져서 목넘김이 훨씬 부드럽고요. 주방에 믹서기가 혹시 없으면 강판에 가른 다음에 면포로 짜셔도 무방합니다. 단, 갓 짜낸 주스는 공기나 또 빛, 열에 노출되면 30분만 해도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약 2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한 컵씩 바로바로 즉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양배추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겨자씨나 고추냉이, 또 무처럼 약간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식품은 양배추 안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변환이 되는 효소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에 통겨자, 레몬즙, 꿀을 약 1:1:1로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곁들이면 톡 쏘는 이 향과 함께 건강 효과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비타민 K와 A의 지용성 흡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뼈와 피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1인분의 기름은 5ml 정도 작은 술만 쓰는 손톱만큼의 법칙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인데요. 이 식품들은 양배추의 식이섬유를 먹이 삼아서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찐 양배추에다가 시판 무가당 요거트를 100g 정도 부어서 배추 샐러드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룻밤 숙성 후에 드시면 아주 이 톡톡 튀는 젖산의 발효 풍미와 함께 다이어트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함께 먹으면 불편할 수 있는 음식도 물론 있겠죠. 튀김, 삼겹살, 소세지처럼 포화지방과 이 질산염이 많은 고온의 조리식품은 양배추의 해독과 배변 기능을 이제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급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짠 젓갈이나 액젓, 찌개 국물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설포라판의 항염작용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은 삼삼하게 하시고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맑은 국물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나 위산억제제인 PPI를 장기 복용 중일 때는 혹시 생양배추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장내 발효가 급격히 일어나서 트림이나 또 속쓰림이 역설적으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친 양배추 약 50g 정도를 하루에 2번, 일주일 정도만 드시고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양을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환별, 체질별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제거 수술 후에 레보티록신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생양배추, 양배추즙을 매일 300g 이상 장기간 드실 경우에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한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는 것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시고 한 끼에 100g, 하루에 총 200g 정도 이하로 제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인데요. 비타민 K 과다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하루에 약 70g 정도 수준에서 일정량만 꾸준히 드시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용량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아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매일
소량 드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투석 중으로 고칼륨 식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데친 뒤에다가 물에다 한번 헹구어서 칼륨을 50%가량만 제거한 후에 식사당 한 30g 정도만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를 잘하는 몸이 찬 냉성의 체질인 분이라면 생채보다는 볶음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불에 들기름 반 큰술 정도를 두르고요. 양배추, 당근, 표고버섯을 각각 70대, 30대, 20 정도 비율로 섞어서 2분간 뒤적이면 향은 살아있고 속은 따뜻해지는 손난로 반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관 비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양배추는 호흡량이 적은 저호흡 채소라서 0에서 4도씨에서 통째로만 보관해도 3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다만 냉장고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면 겉잎이 마르고 갈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물을 적신 키친타월과 랩으로 이중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첫 번째로 심지를 원형으로 약 2cm 정도 파낸 다음에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돌돌 말아서 심지 구멍에 꼭 끼워줍니다. 양배추 전체를 키친타월로 한 번 더 감싸서 공기에 건조를 막고요. 마지막으로 랩으로 단단히 포장한 후에 지퍼백이나 비닐에 넣고 숨구멍을 2-3개 정도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칸에 세워두면 물이 밑동으로 고여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주 정도가 지나도 잎이 고무처럼 탱탱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미 반 자른 양배추는 잘린 면이 갈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레몬즙을 톡톡 발라주고 이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남은 조각은 채를 썰어서 지퍼백에 납작하게 누른 다음 냉동하시면 8주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요. 해동하지 않은 채로 된장국, 볶음밥, 부침개 넣으면 영양 손실이 거의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를 활용하는 레시피를 조금 더 풍성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가 편한 아침 죽입니다. 전날 밤에 찐 양배추 약 80g, 그리고 물에 불린 찹쌀 2큰술 정도, 여기에 물 400ml, 그리고 구운 들깨가루 1큰술,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중약불에서 약 10분만 저어주면 부드러운 죽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와 체중 조절을 위한 양배추 스테이크인데요. 양배추를 두껍게 약 2.5cm 정도로 동그랗게 썰은 다음에 올리브유, 후추, 파슬리를 뿌려서 20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우면 겉은 약간 카라멜라이즈화 되고 속은 촉촉해서 스테이크 대용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도 좋아하는 양배추 오믈렛인데요. 잘게 다진 양배추 50g, 달걀 2알, 우유 2큰술, 치즈 1장을 섞어서 프라이팬에 반달 모양으로 익히면 색감이 곱고 비린내가 없이 영양 만점인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르신 입맛에 맞춘 양배추 물김치인데요. 채를 썬 양배추 약 300g 정도, 여기에 미지근한 소금물, 그리고 배즙 100ml 정도, 여기에 마늘, 생강즙 한 작은술, 찹쌀풀 반 컵을 섞어서 하루 동안 실온에서 발효한 후에 냉장으로 숙성해서 드시면 속이 화해지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작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숟가락 법칙입니다. 매 끼니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씩만 접시에 먼저 담아두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꾸준히 먹어도 부담이 없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색깔 신호등을 만드는 겁니다. 식탁에 빨강색 토마토, 노란색 당근, 초록색 양배추 겉잎, 하얀색 양배추 속잎을 늘어 놓으면 눈으로도 먼저 즐겨서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요일은 냉장고를 뒤집는다라는 원칙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남아있는 채소를 모두 꺼내서 이 양배추와 함께 채를 썰어서 볶음밥 혹은 비빔면 그리고 스프에 한번 넣어서 보세요. 버려지는 음식도 줄일 수 있고 양배추 섭취량은 저절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양배추 한 통에는 우리의 위와 장을 도와주는 비타민 U부터 혈관을 젊게 하는 설포라판, 뼈를 살리는 비타민 K, 나트륨을 씻어내는 칼륨, 그리고 변비를 풀어주는 식이섬유까지 약봉지 여러 개를 합친 종합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